안보단건은 서한시대의 유향의 전국책 제책 4에서 가장 먼저 유래했습니다. 이 성어는 천천히 걷는 것을 수레를 타는 것에 대신한다는 뜻으로 느긋하고 여유롭게 걷는 모습을 형용하며 가난한 삶에 안주할 줄 아는 태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전국시대 제나라에 안촉이라는 은자가 있었습니다. 제선왕이 그의 명성을 오랫동안 흠모하여 그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안촉은 아무렇지 않게 궁으로 들어와 궁전의 계단 앞에 이르렀는데 선왕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추어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선왕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소리쳤습니다. 안촉! 이리로 오너라! 그러나 뜻밖에도 안촉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도리어 선왕을 불렀습니다. 대왕이시여, 이리로 오시옵소서. 선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쾌했고 좌우의 신하들은 안촉이 군주를 무시하고 망언을 하는 것을 보고 모두 말했습니다. 대왕은 군주이시고 너는 신하인데 대왕께서 너를 오라 하실 수는 있어도 네가 어찌 감히 대왕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느냐? 안촉이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대왕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제가 그의 권세를 부러워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대왕께서 이리로 오신다면 이는 그가 현명한 선비를 예우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대왕의 권세를 부러워하게 하는 것보다는 대왕께서 현명한 선비를 예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선왕이 노하여 말했습니다. 도대체 군왕이 존귀한가, 선비가 존귀한가? 안촉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비가 존귀하며 군왕은 존귀하지 않습니다. 선왕이 말했습니다. 네 말에 근거가 있느냐? 안촉은 태연자역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옛날 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했을 때 진나라 왕이 누구든 감히 고결한 선비 유하계의 무덤 50보 안에서 뗄나무를 하는 자는 즉시 처형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누구든 제나라 왕의 머리를 베어 오는 자에게는 만호 후에 벼슬을 내리고 황금 1000일을 상으로 주겠다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로 보건대 살아있는 군주의 머리가 죽은 선비의 무덤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선왕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하들이 황급히 나서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안촉, 이리로 오너라! 안촉, 이리로 오너라! 우리 대왕께서는 천승의 나라를 가지셨고 동서남북 누구도 감히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다. 대왕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백성들은 모두 고개숙의 명을 따른다. 너희 선비들은 너무나 비천하구나. 안촉이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 옛날 우임금 시대에는 제후국이 10,000개나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였겠습니까? 그들은 교화를 중시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했으며 또한 선비를 중시하여 그들의 재능을 잘 발휘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농민 출신으로 궁벽한 시골에서 일어나 마침내 천자가 되었습니다. 상나라 탕왕 시대에는 제후국이 3,000이나 이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스스로 고나 과라 칭하는 군주는 고작 24개 집에 불과합니다. 이로 보건대 이것이 어찌 선비를 얻는 것과 선비를 잃는 것의 정책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후들이 점차 살육당하고 소멸된다면 그때 가서 동네 문직이라도 하고 싶다 한들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역경에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통치자가 만약 선비를 중시하지 않고 그들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헛된 것을 좋아하고 헛된 이름만 내세운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교만과 사치의 길로 빠질 것이며 교만과 사치는 반드시 재앙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효용 없이 헛된 이름만 좋아하는 자는 국토가 날이 줄고 국력이 날이 쇠약할 것이며 좋은 덕행 없이 행복만 바라는 자는 필연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일 것이며 공훈을 세우지 않고 녹복만 탐하는 자는 반드시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심각한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큰 공을 세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공업을 이룰 수 없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끝내 그의 소망을 이룰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헛된 명예를 사랑하고 거칠애를 좋아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실효가 없는 자들의 필연적인 말로입니다. 그리하여 요왕에게는 9명의 보좌관이 있었고 순임금에게는 7명의 벗이 있었으며 우임금에게는 5명의 승상이 있었고 상나라 탕왕 때에는 3명의 보필관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선비의 보좌를 받지 않고 공업을 이룬 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창피해해서도 안 됩니다. 노자에서 말하기를 귀한 것은 반드시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높은 것은 반드시 낮은 것을 기초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귀함이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왕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주성왕이 주공찬을 등용한 것을 세세토록 현명한 군주라 칭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선비의 소중함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왕은 여기까지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이치에 어긋났음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내가 괜한 수고를 했구려. 선생의 높은 기견을 듣고서야 소인마의 행실을 알게 되었소. 부디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오. 앞으로 선생은 여기에 머무시오. 내가 보장한다. 음식에는 고기가 빠지지 않게 하고 문 밖을 나설 때는 반드시 수레를 타게 하고 부인과 자녀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게 할시오. 안촉은 그러나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옥은 본래 산에서 나지만 장인의 손을 거치면 그 본 모습이 파괴됩니다. 비록 여전히 보배롭기는 하지만 결국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선비는 궁벽한 시골에서 태어나지만 만약 발탁되면 이익과 녹봉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고귀하고 현달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외적인 풍모와 내면 세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폐하께서 저를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늦게 저녁을 먹어도 고기를 먹는 것처럼 맛있고 편안히 천천히 걷는 것을 수레를 타는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평안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권세 있는 귀족보다 못하지 아니며 조용하고 무위하며 순수함을 스스로 지키는 데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제게 말을 하도록 명령하신 분은 대왕이시며 충심으로 직언을 다한 것은 저 안촉입니다. 안촉은 말을 마치고 선왕에게 2번 절을 하고 작별을 고하고 떠나갔습니다. 안, 편한 안, 편안하다, 느긋하다,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보, 걸음보, 걸음이나 걷다는 뜻입니다. 당, 마땅 당, 몸으로 삼다, 뭐뭐로 여기다, 뭐뭐에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거, 수레 거, 수레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안보단거입니다. 아, 안보단 거요? 네, 그 걷는 것을 수레 타는 것에 비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그래서 좀 소박하고 여유로운 삶, 이런 거 말할 때 쓰이잖아요. 맞아요. 흔히 그렇게 쓰죠. 근데 이 4글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커리어와 개인적인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는 방식하고도 좀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중국 전국시대의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 있잖아요. 전국책이라고. 아, 네네. 거기 이제 제나라 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단순히 걷는다 이걸 넘어서 그 시대의 지식인의 어떤 꼿꼿한 자존심 그리고 또 절대 권력 사이의 어떤 팽팽한 긴장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이 성호가 딱 태어난 그 극적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시대 배경이랑 철학,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또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걸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짧은 4글자에 담긴 깊은 통찰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는 그 전국시대 제나라의 군주 선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네, 제선왕. 이 선왕이 당시에 약간 숨어 지내던 학자 안촉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에서 시작돼요.
아주 그냥 위험 있게 안촉 이리 오너라 뭐 이렇게 불렀겠죠? 그렇죠. 왕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예상 밖으로 흘러가네요. 보통 왕이 부르면 신하가 막 달려가야 할 텐데. 네. 안촉은 오히려 대왕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비가 왕한테 가는 건 권세에 아부하는 거고 왕이 선비에게 오는 것이야말로 인재를 존중하는 거다. 이렇게 딱 주장을 하죠. 궁궐안이 아마 발칵 뒤집혔겠는데요. 분위기 싸해지고. 당연히 그랬겠죠.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막 분노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안촉이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데요? 왕이 존귀합니까? 아니면 선비가 존귀합니까? 이렇게요. 와, 심지어 결론까지 딱 내려져요. 선비가 존귀하고 왕은 존귀하지 않다. 이렇게요. 아니 정말 대담하네요. 뭐랄까 목숨 내놓고 이야기하는 수준인데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펼 수 있었을까요? 안촉이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왕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릴 수도 있다. 즉 왕의 가치라는 건 외적인 권력에서 나오고 심지어 거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하지만 돌아가신 현인 유하계라는 사람의 무덤 앞에서는 적국의 왕조차도 존경심 때문에 수레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이런 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행에서 나오는 존경은 권력으로 빼앗거나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눈에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어떤 덕망의 가치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당시 제나라 선왕이면 굉장히 힘 있는 왕이었을 텐데요. 안촉 같은 인물이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 제선왕은 당시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제나라 군주였고요. 특히 직하학宫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 네, 들어봤어요. 그 학자들 모아놓은 곳. 네, 맞아요. 국립학술영 같은 건데 이걸 후원하면서 수많은 학자들을 우대했어요. 근데 이게 뭐 순수한 학문 존중?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국가의 명성을 높이고 인재를 등용하려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 전략, 그런 측면이 강했죠. 아하. 그럼 그 시대의 그러니까 선비 계층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왕의 후원에 의존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나 보네요. 네, 춘추전국 시대가 엄청 혼란기였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사계층에게는 기회의 시대이기도 했어요. 특정 군주한테 얽매이지 않고 자기 지식이나 능력을 미천 삼아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아, 약간 요즘으로 치면 실력 있는 프리랜서나 뭐 더 좋은 조건 찾아서 이직하는 인재들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비슷한 면이 있죠. 네, 그런 배경 덕분에 안촉처럼 권력 앞에서도 어느 정도는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뭐 모든 선비가 다 안촉 같진 않았습니다. 맹자처럼 적극적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이상을 펼치려고 했던 인물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결국 제손왕도 안촉의 그런 기계를 높이 사서 높은 벼슬을 제안했지만 안촉은 거절하죠. 이때 사용한 비유도 참 인상 깊던데요? 네, 아주 유명한 비유죠. 옥은 산에서 막 해낼 때 그 자체로 완전하다. 하지만 일단 사람 손으로 조각하면 그 본질,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원석으로서의 완전함은 깨진다. 이렇게 말해요. 아, 관직에 나아가서 세속적인 성공을 얻으면 자신의 그 순수한 정신이나 본성이 훼손될 거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마침내 그 유명한 안보단거 선홍해야 하는 거군요. 늦게 먹는 식사로 고기 반찬을 대신하고 편안히 걷는 것으로 수레를 대신하며 죄짓지 않는 것으로 존귀함을 삼겠다. 와, 정말이죠. 외적인 부귀영화보다는 내면의 평화,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삶의 철학. 이걸 딱 보여주네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안촉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유하계나 또 검루라는 청빈한 은사가 있었어요. 검누요? 네, 이 검루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불이 너무 짧아서 시신을 다 덮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반듯하게 덮어서 모자라는 게 비스듬히 덮어서 남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원칙을 지키는 삶이군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원칙과 청렴을 지키는 삶을 따르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어떤 도덕적 권위의 계부를 내가 잇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보단거라는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그 강직하고 좀 철학적인 의미가 조금씩 변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대로 가면서 문인들이 이걸 주로 청비남이나 지조 이런 걸 상징하는 표현으로 즐겨 썼어요. 송나라 시인 진걸이나 황정견 같은 사람들 시에도 나오고요. 아, 문인들이 좋아했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안보당거는 단순히 걸어다닌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아주 깊은 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한 지식인의 자존심, 그리고 어쩌면 세속적인 성공과 내면의 가치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는 아주 오래된 질문,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였네요. 네, 안촉의 이야기가 2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지만 그가 마주했던 그 선택의 문제 자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성공이나 외부의 인정, 마치 그 제선왕의 제안처럼요. 네. 그것과 또 자신만의 원칙, 내면의 평화, 안촉이 지키려 했던 그런 가치 사이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서 안보당거는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